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세가 과거 금융위기 또 외환위기 당시 수준인 1,400원에 육박하면서 공포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물가도 비상입니다. 라면, 과자, 빵, 김치 줄줄이 오르고 있는데 정부는 다음 달 10월에는 물가가 꺾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지만 환율에다가 10월부터 오를 전기요금, 가스요금 같은 공공요금도 큰 변수죠. 관련 내용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네, 좋은 아침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물가 뭐 다 올랐습니다. 대형마트 가니까 포장 김치도 그렇고 물가가 왜 이렇게 많이 오르고 있는 겁니까, 교수님? 네, 근본적으로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세계 농산물 가격이 네.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또 우리는 쌀을 제외한 농산물은 대부분 수입해야 하는 입장이니까 네. 그 곡물 가격이 오르면 값이 오를 수밖에 없고 그 위에 환율이 올라가니까 수입 농산물을 달러로 사가지고 그걸 또 한국 돈으로 갚아야 되니까 네. 수입 농산물 가격이 올랐다는 것과 환율이 올랐다는 게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원인이죠. 근데 정부가 10월에는 물가가 좀 꺾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네. 왜 10월을 딱 꼭 짚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요? 요금 인상된다 하던데. 그게 10월 때. 그렇죠. 예. 이미 농산물 가격은 금년 3월에서 4월을 정점으로 해서 네. 많이 떨어졌어요, 사실. 아하. 예, 그래서 그게 떨어진 게 이제 계속이 되고 있고, 네. 그게 떨어지면 그거를 원료로 해서 우리가 생산하는 식료품 가격들이 떨어질 거니까 네.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소비자 물가도 이번 8월 달에 좀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생활 물가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가 좀 헷갈리는데, 네. 그 생활 물가는 우리 한국은행에서 공표하는 거는 7.9% 증가해서 8월 달에 6.8% 증가로 1%포인트 떨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조금 떨어지긴 떨어졌다고 봐야 되고, 이게 이제 빠르게 더 떨어질 거냐, 그건 좀 더 두고 봐야 되는데, 일단 제 생각에 꼭지점은 지난 것 같아요. 아, 고점은 지금 지나왔다. 그렇죠. 아,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좀 빨리 온 거죠. 저는 10월이 아니라 예. 이미 지난달에 8월 달에 꼭지점을 지나왔고 10월쯤 되면 더 빨리 내려갈 거다. 근데 이제 추 장관은 10월부터는 꺾일 거라겠는데 10월부터 꺾인다는 말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벌써 꺾였다 이 말씀이네, 교수님 생각에서는. 네, 꺾였어요. 네, 꺾였습니다. 문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꺾어질 거냐, 우리가 팬데믹 일어나기 전 수준으로 돌아갈 거냐, 그거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증가율이 조금씩 하강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가장 변수 중에 하나가 결국 환율 아닌가 싶거든요. 우리가 1,400원을 되게 무서워합니다. 왜 그럽니까? 그건 1,400원 지나가고 나면 또 1,450원이 무섭고 그런데 1,500원 사실 경제학적으로 보면 말이에요. 네. 환율이 10% 140원 정도 올라가면 우리나라 물가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는가. 이 경제학자도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환율이 10% 올라갈 때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는 0.8% 정도 올라갑니다. 아, 그렇습니까? 0.8입니다. 그러니까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다. 네네네네. 물론 이제 몇몇 개 품목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원유 같은 경우나 밀가루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항상 접하니까 팍팍팍팍 이제 피부로 느끼지만 소비자 물가 전체로 보면 환율 상승이나 원자재 가격 상승이 물가에 주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 저는 뭐를 걱정하냐 하면 이제 사람들이 물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뭐를 요구해요? 급여를 올려달라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급여가 한 2, 3% 올라가면 그거의 절반 정도가
물가로 반영이 돼요. 급여가 올라가면 다 물가에 바로 반영된다는 그렇죠. 거죠? 급여가 1% 올라가면 그게 우리나라 물가를 0.5% 올리거든요. 예. 근데 환율은 10% 올라가도 물가를 0.8%밖에 안 올리니까 결국은 대한민국의 미래 물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뭐냐? 급여를 올리는 겁니다. 특히 공무원들이나 대기업에서 예. 급여를 올려버리면 예. 이게 하나의 상징이 되어버리잖아요. 공무원 누구들이 얼마 올렸으니까 네. 우리도 올려야 된다. 그래서 내년도 초에 급여를 올릴 때 그 공무원들이나 또는 대기업이나 이렇게 급여를 올릴 수 있는 형편이 되는 쪽에서 네. 급여를 올려버리면 그게 이제 다른 쪽에 파급 효과를 줘서 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환율보다 그 급여 부분이 더 중요할 것이다 말씀 주셨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내일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죠. 기준금리 인상폭을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거의 100% 0.75 이상이다. 엄청 크네요. 예, 0.75 이상인데 0.75일 거냐 1일 거냐. 1%. 예. 근데 저는 0.75일 거라고 보는데요.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미국이 올렸을 때 우리가 어째 올릴 거냐는 거죠. 지금 하는 총재께서는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우리는 미국만큼 못 올린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하셨어요. 그러니까 못 따라가는 환율 역전도 있고요. 못 따라갈 때 못 따라가더라도 나중에 안 올리더라도 미리 우리 이제 무슨 뭐라 그러냐면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그러거든요. 예. 미리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하는 총재가 계속해서 지금 여러 번 우리는 미국만큼 못 올린다. 이런 말을 계속 했다는 게 저는 그게 환율 시장에 굉장히 큰 불안 요인이 되는 거고요. 그런 말 안 하는 게 좋다 이 말입니까? 차라리? 안 해야죠. 당연히 안 해야 되는데 물론 저는 그 말한 뜻은 알아요. 우리 가계부채가 많으니까 국민 여러분 미국 올리는 만큼 덜 올리겠습니다 해서 위안을 주는 건 걱정하지 말라 이런 뜻에서 한 것 같은데. 그래 되니까 환율이 불안해지거든요. 한국 금리는 미국 금리보다 항상 낮게 움직이겠구나. 이렇게 그 고정 인식을 준 게 저는 큰 실수였다. 그게 환율을 불안하게 하는 굉장히 큰 요인이었다고 봐서 고민입니다. 그런 인식을 불식시키려면 이번에 얼마 올려야 될까요? 미국이 0.75 올리면 우리도 0.75 올려야 되겠죠. 그렇죠? 같이 똑같이. 근데 그렇게 올리면 자기가 말한 말을 뒤집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지금 굉장히 좀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된 것은 한은 총재의 미국 금리보다 우리를 덜 올리겠다 한 말이 저는 실수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국민이 불안한 게 미국의 연준 의장은 계속해서 우리 물가 목표는 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2%다. 입만 띄면 2%라고 했거든요. 우리는 물가가 올라가기 전까지는 2%다고 해놓고 물가가 올라가니까 하는 총재 입에서 한 번도 우리 물가 목표가 얼마인지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한국은행이 생각하고 있는 물가 목표가 얼마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 한 총재도 파월 의장 같이 우리도 물가 2%다, 1%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계속해서 표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2%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도 어느 정도 필요한데 반대로 좀 얘기해서 오히려 안 좋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 외환 보유고는 어느 정도입니까? 97년이나 4,300억인데요. 4,300억인데 그 중에 이제 한 95%가 채권이고요. 채권 가격이 그동안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걸 현재 팔면 얼마가 될지는 계산해봐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좀 불안하고요. 근데 지금 그 최근 통계를 보면 외국 자본이 안 빠져나가고 있어요. 외국 자본은요 주식은 팔아요. 주식은 파는데 그 주식 판 돈으로 뭘 사냐?
국채를 사고 계세요. 아, 국채를 산다. 예.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움직임만 보면 지금 오히려 달러가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어디에서 나가냐 봤더니 어디서 나갑니까? 우리나라에서 해외 채권을 많이 사요. 우리나라에서 외국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주식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요? 예. 네, 그러니까 그건 아마도 외국 주식을 사면 환차 이익이 있을 거다. 네, 그걸 보고 하는 것 같은데 따라서 지금 외환시장의 문제는 외환 보유고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투자가들이 대외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돈이 빠져나간다는 거죠. 네. 이거는 우리 당국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나라 증권회사나 우리나라 뭐 금융기관들이 해외 투자하는 거니까 네. 그거는 우리가 외환 건전성 차원에서 여러 가지 관리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외환 얘기는 크게 걱정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순방 중인데 뭐 한미 정상회담 합니다. 뭔가 경제 관련 성과를 좀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수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라. 근데 저는 수합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필요하지 미국이 않다. 필요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외환 갑자기 그 외환 쇼티지가 나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돈을 못 빼가게 되면 미국이 나서서 수합을 해라라고 미국 그 연준에다가 압력을 넣거든요. 2008년이 그랬거든요. 97년도도 그랬고. 그러니까 수합은 우리가 하자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필요하면 당연히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수합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물론 상징적으로는 수합을 그리고 수합을 두 종류인데 상시 수합이 있고 상시 수합을 체결한 나라는 5나라인데 우리는 지금 그 상시 체결을 안 했으니까 상시 체결을 하자는 건데 상시 체결을 하는 경우도 우리가 지금 캐나다하고 상시 체결돼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개별 케이스마다 우리가 수합을 발동해서 달러 좀 주시오라고 할 때는 개별 케이스마다 미국 연준의 그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이 있다고 하는 거하고 조금 틀려요. 그래서 수합을 굳이 그럼 오늘 가서 뭐 하고 오면 좋습니까? 정상회담? 가장 중요한 게 이번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그거 전기차, 전기 자동차에 우리나라에서 만든 자동차는 안 된다. 국내산 그러니까 미국 안에서 국내산에 만들어야 된다. 네, 재료가 뭐 50% 더 들어가거나 뭐 이래 조건이 있는데 그거는 진짜 FTA 원칙에도 위배되는 거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런 거를 고치는 건데 저는 그게 쉽지 않다고 보는 게 이미 법안이 상하원으로 통과해갖고 서명을 했거든요. 그렇죠. 법안 통과됐고 11월 달에 중간 선거도 있어요. 선거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시행령에 있는 내용은 대통령의 명령으로 고칠 수가 있는데 그게 법으로 고정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법을 개정하기는 쉽지 않지 않는가. 저는 그런 면에서 자동차 부분에 있어서 저는 뭐 돌파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쉽지 않다. 그거는 뭐 가보셔야 알겠지만 어쨌든 뭔가 보따리를 하나 챙겨서 안 오시겠어요? 뭐 갖고 올 수 있습니까? 난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가셔가지고 아무것도 안 갖고 오면 국민들이 되게 서운해하실 테니까. 그러니까요. 뭔가는 어디서 좋은 소식을 갖고 오기를 기대해 보는 거죠. 교수님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 주식시장도 앞으로 좀 힘들어질 거란 예상이 많습니다. 요 투자자들한테 조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식, 뭐 부동산 대원칙이 뭐냐? 빌린 돈은 이게 쥐약이다 이게. 빌린 돈 안 된다. 빌린 돈은 정말 위험하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젊은이들이 빌려갖고 좀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은 이거는 다시는 이러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빌리는 것은 나라든 기업이든 국가든 이게 불안의 위기의 싹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빌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알겠습니다. 이런 교훈을 좀 많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빌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